지금 이제 기술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옮겨갈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생필품을 쥐고서 이제 협박하고 하나는 첨단 기술을 쥐고 둘이서 협박을 하는데 이것은 한 놈이 완전히 이제 손을 놓을 수가 구조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적어도 뭐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싸움이라고 봐야죠. 미중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우리도 돈을 버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이 그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런 히토류와 같은 자원 수출 규제를 또 걸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첫 번째 영구자석 그 수출 통제 들어갔고, 근데 통제를 한다는 것이 지금 금지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히토류 금속 28가지를 그거를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반도체나 첨단 기술을 더 억제하는 순간에 이제 이걸 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 원자재를 공급해 버리는 것. 그럼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히토류 금속이 안 들어와서 이제 이게 첨단 제품을 못 만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은 상대 100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나도 한 7, 8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완전히 한 놈이 완전히 이걸 100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두 나라의 이 생활의 반경이 너무 이미 겹쳐졌다고요.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보면 이런 거죠. 뭐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면 중국이 없어져 버리면 속이 시원한데 문제는 그러면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들이 매일 쓰는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제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중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해야지 매일 뭐 김치 만들고 장난감 만들고 이게 마스크 만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에 첨단 기기를 만들려면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반도체 기술이 지금 없다. 그건 미국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생필품을 쥐고서 이제 협박하고 하나는 첨단 기술을 쥐고 둘이서 협박을 하는데 이것은 한 놈이 완전히 이제 손을 놓을 수가 구조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생필품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안사 그러면 뭐 조그만 중소업체들 대규모 이제 부도 사태가 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도 나 독하게 마음 먹고서 반도체 안 살 거야.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이제 제품 회사들이 또 크게 타격을 받는. 그래서 이게 상대를 100% 죽이려고 하면 나도 7, 80%는 죽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단칼에 끝날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내년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과거 트럼프 정부 때와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일치했는데 그 방법론이 달랐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또 미국 대선 전후로 그런 좀 방법론에 대해서 달라진다면 이 미중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은 바이든하고 붙으면 뭐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4년 동안 했던 바이든 정책은 또 뒤집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난 정부 트럼프 정부 때 했던 정책 바이든이 무슨 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 전쟁에서 제가 볼 때는 금융 전쟁으로 옮겨갈 것 같아. 기술 전쟁이 너무 좋은 전쟁이긴 한데 바이든은 시간이 없어서 초읽게 몰렸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성격상 바이든이 정적인 바이든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행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을 자초시키면 그 공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의 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금융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세게 졸아서 이제 숨통을 준 다음에 숨통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이 금융시장을 열어라. 그래서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그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또 중국이 그 달러에 대한 보유량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외환 보유고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달러 얼마. 근데 외환 보유고는 3조 1천억에서 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중국은 지금 작년에만 해도 무역수 적자가 8,500억 불인가
들어왔고 지금 뭐 수출이 안 되네 뭐네 하는데도 아마 6월 달까지 무역 수지 흑자가 4,800억인가 그래요. 그래서 흑자는 줄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시장하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졌는데 그것도 이제 뭐 얘기를 여러 가지 하지만 금리 차가 지금 나잖아요. 미국이 5%고 중국이 뭐 3%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그 이자 차 때문에 들어온 돈들은 지금 빠져요. 채권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뭐 경제 위기다 그래가지고 한 20일 동안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팔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온 돈이 1조 8천억 위안인가 뭐 그런데 빠져나간 돈은 아직 한 5%? 그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 뭐 얼마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줄었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들어오곤 했는데 작년보다는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게 이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작년에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가 1,000억 불이었으면 금년에 이제 마이너스 1,000억 불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돈이 확 빠진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금년에는 500억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적게 들어왔다는 것이지 중국에 투자를 안 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의 논조들은 중국이 외국인 투자가 이제 빠졌다 이런 형태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 금융 전쟁이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일본을 봐야 되는데요. 85년에 미국하고 일본이 똑같은 전쟁을 했죠. 그럴 때 이제 환율을 50% 절상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금융시장을 다 열게 해서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다 이제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6,900이었던 니케이가 89년에 보면 4년 만에 38,000인가? 뭐, 4-5배 그냥 확 올라갔죠. 네네. 그리고 이제 89년 꼭지에 외국인이 다 털고 나가니까 거기서 버블이 터져서 30년 동안 헤맨 거죠. 그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율 절상, 금융시장 개방, 외환시장 개방. 그러면 진짜 만에 하나 과거 일본을 미국이 대놓고 견제했었던 것처럼 중국을 금융 전쟁으로 이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을 개방하고 돈을 더 풀어준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대 경쟁력은 뭐 핵무기, 로봇, 무슨 뭐 AI가 아니고 금융이에요. 금융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금융시장 열었다 그러면 한 방에 다 깨지니까 그걸 단계적으로 열고 여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쓸데없이 무슨 무역전쟁, 기술전쟁 왜 하냐, 바로 금융전쟁 하면 되지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어떻게 바보처럼 그 환율을 50%나 절상을 시켜줬냐. 그게 가장 중요한 단초는 국방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진주만을 공격을 했어, 미국 본토를. 네네.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일본은 군사력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 군대 이름은 국군이 아니에요. 자위대라고 그러죠. 자위대라는 건 자기 경비만 선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전후에 그렇게 빨리 고성장을 했냐면 국방을 미국이 이제 담당을 해줬기 때문에 국방에다 돈을 안 들여서 그게 경제로 가는 바람에 고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 안 지켜줄 거야 이제는 그런 협박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우리처럼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다 개방이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외국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데 중국은 금융시장이고 외환시장이고 그게 다 완전 개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미국계 금융관이 대거 쏟아져 들어가지고 왕창 올려놓고 팔고 싹 나와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미중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중국이 수용하게끔 기술로 계속 압박을 넣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에는 또 계속 이러한 분쟁 관계가 장기화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역사를 보면 되는데 미국이 넘버 2였던 나라를 죽인 게 소련을 죽였었고 일본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 걸렸냐면 일본 죽이는데 10년 걸렸고 소련 죽이는데 18년 걸렸어요. 근데 일본을 죽였을 때 1985년에 GDP가 지금 중국 GDP의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보다 12배나 더 큰 나라를 죽이려고 그러면 뭐 10년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제 20년을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트럼프 다 합쳐가지고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년 만에 당시 일본의 12배나 더 큰 나라를 자축시킨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적어도 뭐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싸움이라고 봐야죠. 참 쉽지 않은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껴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계속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기술 전쟁에 이어서 금융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구경이라는 게 불구경, 물구경, 전쟁구경이 제일 이제 재밌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돈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돈 벌었잖아요. 네. 그걸로 일었었고, 베트남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하고 한국이 돈 벌었잖아요.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도 가서 돈 벌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우리도 돈을 버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미국과 70년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 편에 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그 동맹에 섰을 때 이익을 못 챙기면 돈만 내고 아무것도 이제 실리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챙기는 걸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초는 디리스킹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쓰다 갑자기 7월 달부터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중국하고 갑자기 회담하고 뭐 난리를 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를 운영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중국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세 가지, 반도체, AI, 양자, 요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중국하고 협력하겠다. 요게 미국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에서 다 빼야 된다, 탈중국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고, 첨단 기술에 관한 것만 그거는 중국으로 가면 안 되고, 나머지는 중국과 협력을 더 많이 해서 중국에 더 많이 팔아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탈중국만 얘기만 계속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좀 취하면서.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 편에 줄을 서서 뭐 IPEF, 치포, 한미일 동맹, IRA, 뭐 그 칩스 지원법, 거기 우리가 다 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 지금 우리가 미국을 지원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 그걸 얻은 게 뭐냐? 그래서 보면 IRA 하는데 우리 반도체 배터리 보조금 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칩스 뭐 이게 이 반도체 지원금 주는데 거기에 우리 또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받으면 기술 정보 다 내놔라. 그리고 이익 남서로 갈라 먹어야 되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엔 투자하지 마라. 그게 이제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외교력이고 힘인 거죠. 그래서 같은 편에 서줬을 때 뭔가 우리도 이익을 크게 챙기는 이제 그런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